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체 생성 원리를 살펴보고 있죠. 그래요. 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업체를 만들 수 있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체를 만들겠지만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람은 식욕이나 수면 욕구 같은 욕구를 해결해야 비로소 생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량이나 주택과 같은 대상을 죽는 순간까지 소비해야 한다. 중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은 소비 대상은 그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사정은 짐승도 마찬가지이다. 짐승도 뭐 식량을 얻기 위해서 계속 힘쓰잖아요. 인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일하는 방식이다. 인간은 보다 나은 기술과 작업 수단을 얻어 생산성 있게 일하려 한다. 그래서 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려 하죠. 그러한 과정에서 도구도 생기는 거고, 농사도 시작하는 것이고, 시장도 이용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저 주어진 자연에서 소비 대상을 얻는 심성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소비 대상을 얻고 있다. 그래요. 다르다는 거는 이제 끊임없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그래요. 여러 가지를 동원하죠. 작업수단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소비 대상을 얻고 있다. 물론 그와 같은 일이 달성되면 소비 대상을 얻는 일이 쉬워지면서 안전하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농사를 시작한 이후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생산 제도가 시도되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각자 생산, 각자 소비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전에 설명했죠. 다른 제도화에서는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존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57에서 58페이지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오래됐으니까.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말에 나와 있죠. 이미 고대에 있었다고. 그래요. 공동으로 소비하는 체제. 땅은 각자 소유하되 공동으로 소비하자. 그래요. 작물을 공유해서. 그래요. 농사는 각자 짓고 수확물은 한데 모아서 공동으로 소비하자. 이런 체제도 있었고, 못 살았다 하죠. 야만부족이라고 하죠. 그냥 아예 땅의 소유와 경작을 공동으로 하고, 그래요. 이제 배급을 하자. 현 시대 뭐 공산주의와 유사하죠. 다 있었다는 거예요. 땅과 그 작물의 소비 모두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다 있었는데 각자 생산, 각자 소비로 다 바뀐 거죠. 처음에 농사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농사 지을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방식이 있었다. 각자 생산, 각자 소비는 그래요. 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공동체가 어차피 결정을 하는데 농사를 시작할 때 어떤가요? 각자 생산, 각자 소비하자 이러면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과 정서에 잘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부분 언급한 방식들이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됐나요? 다 각자 생산, 각자 소비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죠. 아, 생산이 안 되더라. 사람들이 굶어 죽더라. 현 시대에도 그런 게 있죠. 북한이나 베네수엘라 봐라.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글을 읽어보면 되고 한 2페이지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방식을 찾다 보니까 전 지역에서 모두 다 각자 생산, 각자 소비 방식으로 바뀌게 되더라.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장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를 겪는 사람들도 보면 그래요. 우파 인사들이 한국에서도 보면 확고하게 절반이 안 되잖아요. 현 시대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고대라고 다 달랐겠냐는 거예요. 고대에 좌파 인사들이 좌파적 심성을 가진 인간들이 더 많았겠죠. 근데 왜 결국은 각자 생산, 각자 소비로 됐을까?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하다. 굶어 죽으니까 그러하다. 물론 기록에는 안 남아있지만 이 고대가 남아있죠. 일부는 더 자세하게 안 남아있죠. 고대 더 이전에는 어떻게 돌아갔느냐 이건 안 남아있지만 딱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성을 따져보고 이러면 그렇게 된 것이다. 여기서 각자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족 단위며 가족의 범위 역시 시대마다 다르다. 각자 생산, 각자 소비에서 개인을 뜻하는 게 아니다. 각자는 왜 사람들이 혼자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가족 속에서 자라고 또 사는 자식들은 가족을 형성하고 각자 생산, 각자 소비는 가족 단위로 생각해야 된다. 가족의 범위이 다르다. 그렇죠. 짧게는 부모 자식 간일 수도 있고 그 얘기도 했겠죠. 가장 좁게는 부모 자식 간이 되면 넓게는 형제의 가족, 역시 가족으로 인식될 수 있다. 가족의 범위는 그렇게 되는 거죠. 각자가 작업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작업수단은 한정되어 있으니 각자가 동원할 수 있는 작업수단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 각자가 동원할 수 있는 작업수단에 대한 규칙은 각자의 재산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래, 각자 생산, 각자 소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작업수단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되잖아요. 각자 생산하기로 했으니까 각자 재산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면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역시 자연히 확립되게 된다. 만약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타인이나 타집단의 작업수단을 동원하려 할 것이며 이는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각자 생산, 각자 소비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또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생산, 각자 소비의 제도를 확립하려 하겠죠. 각자의 재산을 동원한다고 해서 각자의 재산만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각자 생산, 각자 소비하기로 했으니까 각자 재산을 정하는 거죠. 제도적으로,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의 재산이 역시 있기 마련이다. 각자 재산에서 벗어난 재산이 있기 마련이다. 고대 같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들이나 산,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농사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농토는 가장 중요한 재산일 수밖에 없지만 이외의 자연지역의 대부분은 공동체의 재산인 경우가 많다. 농토를 이용하여 충분한 소비 대상을 얻을 수 있으면 특별히 공동체의 재산을 이용할 일이 없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못할 경우 공동체의 재산을 이용하여 소비 대상을 얻는 일은 고대의 흔한 일이었다. 증명할 수 있냐?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
이 한반도에 있던 국가들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살펴보면 다 기록에도 남아있고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사슴이나 멧돼지, 꿩과 같은 야생동물을 사냥하거나 고사리, 버섯, 산딸기와 같은 야생식물을 채집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농사를 했는데 식량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식량을 마련하나요? 사냥 채집을 하죠.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흔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얘기했지만 1차 인류혁명, 2차 인류혁명, 3차 인류혁명을 얘기했죠. 인류혁명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전의 방식이 배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좋은 방식으로 할 뿐이지. 더 좋은 방식으로 완전히 해결 안 되면 또 이전의 방식을 이용하고 그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척박한 토지에서 농사 짓는 이들은 아예 수렵채집을 늘 겸하며 식량을 얻었다. 겸하면서 식량을 얻었다. 사실이냐? 사실이다. 추운 지역에 위치한 고구려 사람들은 고대 이제 한반도 북부와 만주에 있던 나라죠. 농토에서 충분한 수확물을 얻지 못해 사슴, 멧돼지와 같은 짐승들을 사냥하며 사실이죠. 잡버섯과 같은 야생식물을 채집하며 사냥하고 채집하며 부족한 식량을 보충했다. 사실이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있었던 백제와 신라는 상대적으로 농사짓기 쉬워 수렵 채집에 대한 우선도가 낮았다. 그래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고구려는 668년까지 있었죠. 백제도 660년, 신라도 935년까지 있었죠. 신라가 백제를 완전히 통일하고 고구려 일부를 통일해서 이제 현 시대 한국의 기본 틀을 만들죠. 그래요. 그 고조선이 한국의 시조국가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자기들이 역사를 조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나라를 세운 이들을 조작하기를 좋아하죠. 그 고조선은 저기 한반도 북부 내지 만주에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땅에 살던 사람들하고 무슨 큰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신라가 이제 고구려 사람들을 일부 유입시키면서 그래요. 달라졌겠지만 좀 일부 유입됐겠지만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국인들하고. 물론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던 시기에는 몽골 반점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같은 종족이겠지만 그건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도 몽골 반점이 나타나고 저기 북아메리카 인디언한테도 몽골 반점이 나타나죠. 몽골 사람들한테도 몽골 반점이 나타나고 역사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겠죠. 그래요. 잘 보라는 거예요. 추정 인구 6세기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 시기마다 다른데 6세기 정도예요. 6세기. 고구려 백제 신라를 보면 인구가 6세기 정도에는 고구려 백제가 이제 가장 융성했던 걸로 알려져 있죠. 인구가 300에서 350만 명이라는 거예요. 백제가 380만 명, 제일 많죠. 그리고 신라는 약 한 200에서 250만 명. 멸망 시기 때는 좀 백제가 많이 줄었겠죠. 신라가 더 넓어지면서 더 많아졌겠죠. 6세기만 보면 어떤가요?
광대한 영토를 가졌으면 고구려 영토를 가진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죠. 고구려는 아주 영토도 넓고 융성한 국가였다.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국가였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토가 넓다 해서 풍요로운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고구려 땅은 북쪽에 있죠. 추운 지역에 있죠. 농사를 짓긴 지었는데 그 땅이 척박해서 수확량이 얼마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넓은 지역을 생활터전으로 삼았다는 거지,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서 사냥과 채집까지 했어야 되잖아요. 대부분 농사만 짓는 남쪽 사람들보다 어떤가요? 힘들게 사는 거죠. 방대한 영토에서 그 필요한 것을 얻었다 해서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삼국시대 지도. 이렇게 방대한 영토를 지녔지만 한때는 백제 신라 이 지도만 보면 이 광대한 영토를 지닌 고구려가 통일하는 게 좋았을 것이다. 이런 아주 고구려 전성시대 때를 얘기하는 것 같죠. 이때 되면 이제 신라가 남쪽 지역 대부분을 먹죠. 통일할 시기쯤 되면. 이때는 이제 신라 인구가 백제 인구를 능가하고 경제도 신라가 훨씬 풍요로웠겠죠. 고구려보다 또 훨씬 풍요로웠겠죠. 백제 전성기 때보다 더 넓잖아요. 그 당시에 신라가 통일한 거는 어떤가요? 제일 강한, 경제적으로 가장 강하고 제일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통일한 거지, 뭐 어떤 이상한 술수를 써서 통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알잖아요.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백제가 융성할 때 보면 방대한 영토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인구가 훨씬 많죠. 고구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신라도 작지 않죠. 200에서 250만 되니까. 근데 잘 보라는 거예요. 고구려는 방대한 영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백제보다 인구가 작냐? 부양할 수 있는 인구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농업 비중 40에서 50%. 농업을 지으면서 사냥 채집을 겸해야 되죠. 백제는 어떤 거예요? 농업 비중 70에서 80%, 사냥 채집은 20에서 30%. 어떤가요?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힘든가요? 고구려에 사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신라는 한 중간 정도 되죠. 한 6에서 70%. 그렇기 때문에 광대한 영토에서 나라를 세웠지만 경제력은 백제보다 못하고 부양할 수 있는 인구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인구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백제보다 작다. 그러니까 그릇된 편견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고구려가 압도적인 강국이었다. 백제 신라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럼 이미 통일했겠죠. 백제 땅 신라 땅이 더 살기 좋은데 그 압도적인 국력을 지니지 못했었다. 그것은 경제력과 추정 인구를 보면 다 드러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렵 중요도 고구려 매우 높음. 백제는 낮음. 신라는 뭐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랬다 이 말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 북쪽으로
그 만주 지방까지 진출 안 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라 사람들이 북쪽 지역 땅을 얻을 필요가 없다 생각했겠죠. 살기 싫어하니까. 고려 때도 그러하고 조선 때는 아예 포기했지만 위화도 회군을 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언급한 내용을 손익계산서와 재산상태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고대도 그래요. 이렇게 가계부를 작성할 수 있다 했죠. 손익계산서. 사업체가 있다 했죠.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통합되어 있었지만 분리해서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총소득 100성, 사업체 비용 30성, 또 가정의 비용이 있죠. 50성. 내용 읽어보면 되고. 그럼 80섬이 되죠. 남는 건 뭔가요? 20섬이죠. 순소득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빼야지. 그래요. 20섬은 이동하죠. 가정의 재산으로. 그래요. 응? 20섬이 있죠. 여기서는 통합자기재산 상태표를 적었죠. 이거는 사업 체외재산과 가정의 재산이 합쳐져 있는 거죠. 곡물 20섬이 있는 거죠. 그래요. 일일이 다 그 재산 상태표와 손익계산서표를 제시하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두 개만 제시한 거예요. 제시한 거고. 그럼 이런 것을 통해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이야기로 풀어볼 수 있겠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또 재밌게 설명하면 쏙쏙 들어오겠죠. 김씨 농가 이야기를 통해 부양가족 수의 변화가 생계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김씨 농가를 했으니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앞서 살펴본 손익계산서와 재산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모습이지만 가족의 생애 주기에 따라 상황은 끊임없이 변한다. 이 안정기가 있다. 4인 가족의 축적.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들 둘로 할아버지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라기보다는 부부와 아들 둘로 구성된 4인 가족이 있었다. 연간 필요한 곡물은 32섬에 불과하다. 그래요. 보통 8섬이 필요하죠. 한 사람은 고대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 한 섬은 150kg 정도라 했죠. 1200kg 정도를 소비한다는 말이죠. 1년에. 100섬을 생산하고 사업자 비용 30섬을 제외하면 38섬의 여유가 있다. 앞에서 30섬은 어디에 투자된다 했나요? 비용으로 투입된다. 그렇죠. 뭐 도구를 제작하고 유지해야 되잖아요. 또 가축도 사육해야 되고 비용이 있죠, 분명히. 70섬을 쓸 수가 있죠. 그래요. 근데 32섬을 쓰니까 남는 거는 38섬의 여유가 있죠. 올해도 곡간이 가득 찼구나. 할아버지가 흐뭇해했다. 흐뭇하겠죠. 남는 게 있으니까. 38섬이면 어떤가요? 1년에 32섬을 소비하니까 1년간 놀고 먹을 수 있는 곡물량이잖아요. 흐뭇하게 하겠죠. 김씨는 매년 남는 곡물을 창고에 쌓아두었다. 하지만 가족 수가 늘어나자 쌓여가는 곡물의 양은 점차 감소했다. 자식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큰아들이 결혼하자 38섬씩 쌓이던 쌀이 30섬씩 쌓였다. 그렇죠. 아내가 생겼으니까. 둘째 아들이 결혼하자 이제는 22섬이 되었다. 쌓이는 곡물이 22섬이 되었단 말이죠.
비록 결혼하며 비록 자식들이 결혼하면 순소득이 줄어들긴 했지만 장기간 곡물이 쌓여 150섬이 넘는 곡물이 창고에 쌓여 있었다. 이는 3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놀고 먹어도 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태였다. 그래요. 계산해보면 되죠. 몇 명이 됐나요? 결혼했으니까 2명이 더 들어왔죠. 4명에서 2명이 더하면 6명이니까 86이 48. 그래요. 3년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150섬 나누기 48하면. 전환점 줄어드는 자기 재산. 자식들이 결혼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겠죠. 큰아들 부부가 아이를 낳자 7인 가족이 되었다. 이제 연간 필요한 곡물량은 56섬, 87이 56이죠. 순소득은 14섬으로 줄어들었다. 70섬이 생산량이니까. 게다가 다음에는 큰아들 부부와 작은아들 부부가 동시에 아이를 낳자 동시에 2섬 손해가 났다. 8, 26. 2섬 손해가 나잖아요. 다음에 그 다음에죠. 작은아들 부부가 또다시 아이를 낳자 매년 10섬씩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계속 적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 창고의 곡물이 100섬아리로 떨어졌습니다. 큰아들이 말하자 김씨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150섬이 넘었던 여유 곡물이 쌓여있던 곡물이 이제 80섬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죠. 위기 대응. 큰일 났죠. 이러다가는 창고가 텅텅 비고 이제 거지가 되게 생겼잖아요. 이제 농사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금세 창고가 텅 비겠어. 김씨는 두 아들을 불러 모았다. 농한기에는 산과 들러 가야겠다. 첫째는 나와 함께 사냥을, 둘째는 강에서 물고기를, 며느리들은 어머니를 도와 산나물을 채집하거라. 이 이야기는 이렇게 썼지만 이게 거짓말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봐라. 고구려 백제 신라 봐라. 어땠냐? 농사 비중이 100%냐? 아니다. 수렵 채집 비용이 고구려는 50에서 60%에 달했다. 그래요. 비옥한 농토를 지르고 있던 백제도 20에서 30%는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마련했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다. 얼마 전까지 그랬다. 한국에서는. 그 흔적이 산나물이 유명하잖아요. 산나물 뭐 어떤 습관이 수렵지짓 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 거다. 그렇게 됐고 다행히 그의 겨울 사냥은 성공적이었다. 멧돼지 2마리와 사슴 1마리 그리고 토끼와 꿩을 합쳐 곡물 6섬같이 수확을 올렸다. 하지만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결단의 시간, 재산 투입과 기간. 또다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자식을 낳자 가족이 11명이 되었다. 수렵 채집으로 겨우 균형을 맞추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육성의 손해가 나기 시작했다. 소비를 줄여 재산이 줄어든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결국 창고의 여유 곡물은 50섬까지 떨어졌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첫째가 가족회의에서 입을 열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창고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4명이 살 때는 150kg, 150섬까지 쌓였었는데 이제는 큰일 났다 이 말이죠. 김씨는 결심했다. 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구나. 창고의 곡물 30섬과 농기구 일부를 투자하여 강 건너 황무지를 개간하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농토를 구매하자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재산 상태표를 다시 보니 유유곡물 30선과 농기구 15섬이 있었다. 이 중 절반을 세 단계간에 투입하기로 했다. 그래요. 첫째와 둘째가 번갈아 가며 새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그렇게 된 거죠. 분리와 독립, 새로운 사업체의 탄생. 사업체의 탄생 원리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3년의 기간 끝에 새 땅은 오마지기의 농토가 되었다. 비록 본가의 절반 규모이지만 둘째 가족 4인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했다. 아버지, 이제 저희는 독립하겠습니다. 둘째가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고 말했다. 뭐 무릎을 꿇을 필요까지는 없죠. 둘째가 말했다. 독립하겠다고. 김씨는 장부를 꺼내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다. 그래, 이제 너희는 독립하여 살아가거라. 개간한 땅 오마지기와 농기구 일부 그리고 종자곡물 10섬을 가져가거라. 그래요. 이렇게 김씨 농가는 두 개의 사업체로 분리되었다. 본가, 토지 10마지기, 연간 생산 100섬, 순소득 14섬. 그렇죠.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 되고, 문과 4인 이렇게 된다. 그래서 순환의 지혜. 김씨 농가 이야기는 왜 이렇게 됐냐면, 계산해 봐야 된다면 이 글을 쓴 제가 이야기를 바꿔서 그렇죠.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써보라 하고 이야기를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잘 안 맞을 거예요. 계산 다시 해봐야 돼요. 김씨 농가의 이야기는 고대 농업사회의 생활상을 잘 보여준다. 여유 있을 때 비축하고 위기가 닥치면 자연 자본을 활용하며 한계에 도달하면 비축된 재산을 투자하여 새로운 생산 기반을 만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체와 가정을 분리하여 각자의 삶을 도모한다. 그래요. 가정을 분리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가정과 사업체가 분리됐으니까 사업체시 분리되죠. 재산 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가족의 생애 주기와 생존 전략이 응축된 삶의 기록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사업체는 왜 생기나요? 생존에 필요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죠. 사업체는 왜 생기는가? 현 시대는 재산을 투입하여 사업체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활동을 거래하며 근로자로 살면서 소득을 얻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직업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곳, 특히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사업체 구성은 소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죠. 사업체가 커야지 근로자를 뽑을 거 아니에요. 다 가족 단위의 사업체면 근로자를 뽑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요. 옹토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비참한 처지에 들어가는 거죠. 뽑는 사람도 없는데 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주 비참한 상태로 거지가 되거나 비참한 상태로 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노예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에 거지로 살면서 죽기 싫으면 노예라도 되는 거죠. 고대에는 재산이 비축되면 비축된 재산을 투입하여 농토를 확보해야 한다. 농토를 확보하는 방법은 곡물과 농토를 교환하는 방식이 있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농민의 상태에서 농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힐 수도 있다. 안 팔려겠죠. 농토르면 이제 끝장인데 개간이 가능한 땅이 모두 개간되었거나 교환할 농토가 없거나 비쌀 때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 이야기는 다행히 개간할 땅이 있었지만 공동체 땅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 농민들은 최대한 전략하며 절대 빈곤 속에 사는 일이 불가피하다. 수천 년간 한국이 그래왔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 되지 않았죠. 그 이야기는 많이 했죠. 경우에 따라 가족 중 일부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야 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1960년대 이후 도시로 농촌 인구들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는데 이는 부양할 수 있는 인구만큼 농토가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60년대 이후 보라는 거예요. 2500에서 3000만
80년에 3천만에서 3,700만, 600만 명이 증가하잖아요. 600만, 700만 명이 10년마다 증가하잖아요. 농토가 부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시로 몰리는 거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득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한 일이 현 시대만 있었겠냐는 거예요. 고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소득을 얻지 못하는 이들은 거지로 살다가 거리에서 죽어나가는 거죠. 그걸 해결한 게 현 시대에서는 다행이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60년대 살아갔던 사람들은 70년대, 80년대도 마찬가지죠. 군사정부가 반복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사실은 끝을 낸 거죠. 수천 년간 이어져. 고대를 너무 좋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끔찍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에서 바라보면 1960년에서 1970년까지 인구는 약 2,500만 명에서 3,100만 명으로 무려 600만 명 증가하며 비중으로는 24% 급증한다. 당시 농사로 살아가는 이들은 인구의 절반이 넘었다. 그래요. 60년까지 보면 56%잖아요. 70년에서 45.88%고. 농업 인구가 절대 다수였죠. 지금 상공업을 합쳐도 30%밖에 안 되잖아요. 56%, 45%이 엄청난 숫자인 거죠. 급증하는 인구를 농토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농촌 인구가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도시로 유입된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1960년에서 1990년 사이에 서울과 부산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서는 늘 발생하는 일이다. 그렇죠. 고대도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굶어 죽었겠죠. 아니면 노예로 전락하거나. 현 시대의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고대에는 극복하지 못했으며 절대 빈곤 속에 사는 일이 불가피했다. 고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조선처럼 유교나 이슬람교 같은 종교가 실현되는 국가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고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현상은 현 시대에도 관찰되지만 고대에도 늘 있어 왔던 일이죠. 계속 인구가 증가해 왔잖아요. 농토는 안정되어 있는데 전쟁이나 개간을 통해 농토를 확보하고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일이었다. 농토를 늘리거나 아니면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게 핵심인 거죠. 결론은 고대 농사 시작했을 때는 물론 상공업을 발전시키면 더욱 좋았겠지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기는 어려웠죠. 소득을 얻기 위해 사업체를 구성하는 일은 현 시대에서도 흔한 일이다. 여기에를 보니까 어떤가요? 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업체를 구성하죠. 가정을 분화시키면서. 이런 일이 뭐 현 시대에는 없냐는 거예요. 현 시대에도 흔하다는 거예요. 인구로 치면 더 많다는 거예요. 비중은 줄었지만 근로자로 살면서 얻는 소득보다 사업체를 구성해서 얻는 소득이 통상 큰 곳에서 사업체는 잘 생긴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사업체를 통해 얻는 소득이 근로자로 살면서 얻는 소득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살기 좋아져요. 사업체가 잘 생겨야지 근로자도 살기 좋아지잖아요. 임금도 올라가고 취업하기도 쉬워지고 그러한 환경이 형성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체는 생긴다. 그래요. 현재는 근로자 가구가 근로자 외 가구보다 훨씬 소득이 높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업체가 잘 안 생기는 거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어차피 근로자로 살면 소득이 훨씬 높은데 왜 사업체를 만들려고 하겠어요? 사업체 만들려는 의지가 있더라도 적겠죠. 그런데 1968년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게 근로자 외 가구보다 약자였던 적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1968년만 보더라도 어떤가요? 근로자 외 가구가 근로자 가구보다 약간 소득이 높죠. 근데 사업체가 잘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한국에서는 특정 신분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많죠.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더욱 그렇죠. 근로자 가구 소득이 근로자 가구 소득보다 훨씬 높잖아요. 580만 원 근로자 가구는 근로자 가구는 420만 원 평균 소득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사업체를 운영하며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발상과 기술이 있는 사람은 사업체를 운영하여 큰 소득을 얻는다. 현 시대도 이제 이런 큰 소득을 얻기 위해서 얻는데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거죠.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유행하고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사업 발상과 기술을 잊은 이들은 사업체를 만들어 소득을 얻었다. 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업체를 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인터넷이 유행하자 1994년 전자서점으로 시작한 전자상거래 사업을 확장하며 큰 소득을 얻었다. 아마존은 스마트폰 메신저로 시작한 카카오톡은 이후 카카오페이, 카카오티, 카카오게임즈 등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며 모바일 중심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며 하면서 큰 소득을 얻었다. 사례를 드는 거죠. 또한 인기 있는 많은 유튜버들이 광고나 슈퍼챗 등으로 소득을 얻고 있다. 다 잘 알고 있죠. 슈퍼챗은 그냥 시청자들이 이렇게 돈을 제공하는 거죠. 반면에 김씨의 농가처럼 달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도가 없어 사업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로 살기 위해서는 사업체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열심히 일하여 사업체에 기여해야 한다. 그렇죠. 열심히 기여하면서 뭐 10년 계약을 하건 20년 계약을 하건 30년 계약을 하건 종신 계약을 하건 뭐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을 익히고 열심히 일해서 사업체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로 보장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군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근로희망자가 피해를 보거나 못 자르게 하면 그래요. 또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근로자가 피해를 보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근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기술을 익혀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업체에 기여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왜 잘리겠어요? 잘리더라도 딴 데 갈 수 있는 거지. 필요한 사람인데. 특별히 특정 신분의 근로자를 보호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약자가 아니잖아요. 과거부터 늘 그래왔다는 거예요. 약자였던 적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분의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고 특정 신분의 사람들만 보호하면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국가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근로자 신분으로 소득을 얻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 역시 한국에 많다. 2025년 소상공인 수는 660만 명에 이르러 가족까지 포함하면 1518만 명에 이른다. 그렇죠. 인구 29.4%에 이른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수가 마땅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근로자가 될 수가 없어서 얻는 이들이 많죠. 상당한 수에 이른다는 거예요. 인구의 30%에 이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투입하여 사업체를 만든다. 고대는 그런 비중이 훨씬 높았지만 현 시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상당히 많은 인구 비중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단순히 그냥 생존을 위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업체를 구성한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